80% 정도의 상승 확률이 있고 20% 정도의 하락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80%의 우상향이 있는데 왜 그걸 투자 안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어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이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 아빠입니다. 불곰님이 이제 오늘 주제는 뭐 아무래도 여기 한국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한창 그 상승을 하던 이 부동산 가격이 또 갑자기 폭락을 했고 지금은 이게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추세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고 다시 한번 하락이 올 거다라는 이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이 팽팽한 시점이어서요. 과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오신 이제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동산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요. 전문가보다 그 이상의 경험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보통 이제 부동산 전망을 하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론, 데이터의 이론과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그건 못지않게 실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직접 하고 경험을 했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피어스님도 그렇고 네이마리님도 그렇고 그리고 리치 아빠님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가볍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최근에 뉴스를 봐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강남 3구에서부터 시작된 이 플러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또 충청도로 확산되고 이미 충북이나 세종은 벌써 지난달에 플러스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전주 쪽도 이제 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대전 쪽도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곧 대구나 부산 쪽에도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게 급속도로 하진 않겠지만 좀 하반기로 갈수록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 훈풍들이 그리고 점점 더 플러스로 전환돼서 뭐 급격하게 오르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이너스 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리치 아빠님은 지금이 이게 저점을 찍은 거고 앞으로는 이 저점에서 뭐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속 제 글에도 썼지만 저점은 12월에 찍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점점 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하고 뭐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치 아빠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인가요? 거기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했거든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었지만 지방에 그렇게 훈풍장이 부는 것도 쉽지 않죠. 지방은 정확하게 어떤지 그러한 곳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도권에 대한 이 상승을 외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지방장까지 과연 그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 역시도 지방장도 무조건 상승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로서의 지표만 따지고 본다면. 근데 그 전주 에코시티가 분양가 상한제이긴 하지만서도 오래간만에 정말로 매수 심리를 건들 수 있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고 기존에 있던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한 거지요. 일단 그래서 프리미엄이 너무나 비저블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청약을 많이 하지 않았나. 맞을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지방의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고 그게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지표로는 볼만한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이제 바보 소리를 듣는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셨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는 못 먹어도 고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실히 안전마진이 있는 곳은 달라요. 용산의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분양을 했지만 굉장히 청약에 홈런을 쳤죠.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헷갈려했던 것도 이제 속초 에스테이트 이런 데는 확실히 좀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어요.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속초 디오션자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히 미리 분양을 받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미리 분양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 결국엔 다시 한번 승리자가 된 케이스인 거죠. 얼마 전에 속초 리스테이트
앞에서 제가 숙박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떴다방도 많고 사람도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쪽도 좀 그 흥행이 잘 편하더라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속초는 제가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닷가라고 해서 한동안은 좀 어렵지 분양가가 않을까. 6억이었나요? 그렇죠. 6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발코니 사실 확장 그- 합치면 예, 예. 약간 선을 넘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선을 많이 넘었어요. 시간대가 6억. 주변 속초. 시설을 보면 네, 속초를 국경이. 근데 속초 분위기가 보면은 부산 LCT처럼 약간 분위기가 뭐 바닷가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약간 멋있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가보셨죠? 네네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멋있습니다. 예. 문장까지 가시고. 근데 이야. 속초의 인구를 보면 예. 부산하고 대비될 수 없는 그런 인구에 이제 낮죠. 속초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 알고 관광 있어요. 도시로는 그래도 뭔가 좀 더 개발이 되면 좀 장기적으로는 좀 관광 전망이 도시- 있지 않을까.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6억에 주고 사서 거주를 한다. 쉽지 않을. 근데 이거는 있었던 생각인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상승의 끝자락에 있었던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속초라든가 이런 강릉의 가격 상승이 높았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 모르고 이런 세컨 주택에 대한 구입 용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뭐 세컨 주택으로서의 활용도 가치가 높은 관광지들도 굉장히 핫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가혹한 그런 정책이 약간 있기 전이나 그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쓰나미를 못 맡아본 상황에서 이제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2020년 이후에 2021년 들어서 이제 재산세나 특히 종부세죠. 한번 쳐맞아 보면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멘탈이 바스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이 두 손을 다 묶어놓고 이제 갖다 때리니까 이게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사주택을 그때 8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굽고 이제 꾸역꾸역 한 사람은 그나마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는 보유세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죠. 이런 것들 감당이 못해가지고 많이 이제 뱉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지방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일단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특정 지역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성, 스팟성 이제 수요는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안전마진이나 뭐 프리미엄이 담보된 그런 물건에 대한 이제 진출, 뭐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 이런 거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은 반등을 한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확실히 알고. 근데 이게 추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는 저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는 살짝 비관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일단 이마리님 뭐 어떻게 생각을? 저도 뭐 물론 그 의견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피어스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를 뭐 절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 견해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뭐 리치 아빠님처럼 급등장은 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점진적 상승은 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의 흐름의 거시적인 부분들, 뭐 금리라든가 유동성 같은 것들을 좀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로서는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유동성은 뭐 전체적인 M1과 M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에 흐르고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뭐 이주비 대출, 분양중도금 대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한국은행에서 좀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과거 상승장에서나 볼 법한 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가 일어나고 전세 사기 이러한 이슈들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월세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6월 기준으로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반등을 했어요. 1,0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하기 뭐하겠지만 하락론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걸 좌표로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렇죠. 전세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한다. 근데 지금 전세가 그 지표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결국엔 그게 부동산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율이 상승하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제 물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저는 다른 관점에 보는 게 전세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일반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빌라 이런 류의 주택 수요자,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들이죠. 근데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주택에 너무 포커싱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세 자금을 땡겨가지고 죄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음을 저는 몇 군데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그걸 인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전세 가율,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오르는 건 맞으나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층층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밑에 주택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전세 수요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쪽에 전세 수요가 없을 경우
우하향할 때 그러면은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 완전히 담보될 수 있는 계속 이제 수요가 전세 수요가 있고 아파트는 주택만 전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시스템이 저는 그게 힘든 것이 일단 전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세뿐만 아니고 주택의 매수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대출에 기인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 없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전세를 끼고 전세를 주더라도 일부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전세 자체도 그 사금융식의 대출 이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파트는 견고하지만 주택만 어그러지고 금융 시스템에 임팩트가 있고 아파트는 그대로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생태계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밑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밑단에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위에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수요든 여기서는 뭐 매수 심리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곳에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는 소비 심리가 일거에 빠그라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상향은 맞습니다. 지금 우상향인데 이게 추세성을 담보하느냐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요. 확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률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사실은 퍼센트가 더 높고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뭔가 큰 리스크가 있고 함으로써 하향 그러니까 완전 소비 심리가 이제 빠그라드는 확률도 제법 있거든요. 그게 뭐 이거는 우리가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80% 정도의 상승 확률이 있고 20% 정도의 하락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80%의 우상향이 있는데 왜 그걸 투자 안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의 우상향은 사실은 추세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나 어떤 류의 이제 해외 뭐 여기 자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거든요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들이 지금 뭐 어떻게 참전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매수의 한 주체로서 그룹으로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두 손이 다 묶여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꼼짝도 팔 수도 없고 사서 뭐 할 수도 없고 지금 보유하는 것도 너무나 헉헉거리고 세금으로 그냥 3면이 세금으로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올라온다고 가격이 올라온다고 팔고 싶다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셋째 이상이 팔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의 차익이 남아요. 차익이 남았다 칩시다. 그 정도면 10억이 남으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떼가는 거예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일단 어느 정도 넘어가서 10억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갖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확률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확률은 제법 높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상승세 어느 정도 이거 상승했네 보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하고 우상향은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다른 문제. 그리고 상승은 요런데 하락은 하락하는 확률이 20%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얘기를 한 겁니다. 20% 정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락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 하락폭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아까도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출 부분이 만약에 전세나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거기서 바로 금융에 대한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주사년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도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건 여기는 이제 사실은 부동산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리포트는 거의 KB 리포트하고 거의 그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시하거든요. 제법 이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2001년 말부터 어느 정도 공급 감소와 수요 위축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1개월 전에 이제 주택 시장,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회복은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 회복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공급 문제, 뭐 수요 위축은 됐지만 금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살아났고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요인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PF부터 시작되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안하게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많은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챕터 1은 그런 식의 요인들이 이제 막 뒤섞여 있다 얘기를 하고 챕터 2에서 대부분의 얘기를 이런 금융에 대한 불안 뭐 요인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역전제 리스크는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건 맞고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대출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부동산 소비 심리가 그대로 그냥 우상향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올해 초까지 우리가 금리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를 받았고, 금리가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에 이제 위축이 됐고, 또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금리가 한 번 더 오른다면 그러한 소비 심리에 상당히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또 한 번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볼펜 좀. 네. 피어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 사항이 떠올랐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역전세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역전세 리스크가 없어졌나요 정말? 역전세 리스크는 정부에서도 이제 되게 주시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든 대출의 기준을 DSR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한 차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고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이 내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거 이게 월급이 됐건 뭐가 됐건 있겠죠 현금 흐름. 네. 그거에 몇 프로까지밖에 안 되게 돼. 그게 40%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좀 풀었습니다. 음. 뭔가 하면 딱 이제 내가 이제 5억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역전세 때문에 한 4억으로 내려가서 1억이 부족하잖아요. 네. 1억을 받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대부분 1억에 없죠. 딱 네. 1억에 대해서만 DTI만 보고 한 60% 됩니다. 네. 딱 1억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이제 보증보험 해서 그거로 이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이 정부 정책이 네. 이 집주인이 네. 전세금이 부족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거를 대출을 받아서 이제 충당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역전세 리스크가 네.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역전세 리스크는 제가 가장 큰 이제 하반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도 대출이거든요. DTI든 DSR이든 대출 취약점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르면 무조건 이제 터지고 그게 이제 대응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어스님도 사실 투자자인데 우리 여기가 다 투자자들이고 다주택자들의 다 모임이죠. 다주택자들이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의 피어스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총대를 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면 사실 상승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하락론자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역전세로 인한 그 시스템 붕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역전세에 대한 이 과거에 2022년 하반기부터 역전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임대인들이 정말 많이 시장에서 사라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함께 하락하고 전세가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PF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산나기 시작하면서 알다시피 수도권 내 재개발지를 다 올스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이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사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2026년, 7년까지 3기 신도시 공급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물량까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게 다 올스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2024년만 돼도 이제 다시 공급 부족이 우려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붕괴가 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전세 사기 부분도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 건설 실적 현황을 저는 국토부에서 매달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비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세대 빌라라든가 단독에 대한 건설량이 10년 대비해서 한 46% 하락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되지 않고 정말로 고가의 거품이 낀 전세로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빌라 업자들이 빌라 건설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손쉽고 허들이 낮은 빌라에서부터 공급이 지금 현재로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역전세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락 구간이 올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같은 지표를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주택자들이 지금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규제도 개정법에 의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과를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저도 그러한 세금을 정말 맞을 때마다 굉장히 좀 쓰리고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내려가기도 일부 내려갔지만서도 지금 시장을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발목 그러니까 규제로 인한 건데 바꿔 말하면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반등장을 만들었는데 취득세 개정이 통과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유동성 완화가 되는 순간 다주택자들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도 부동산 시장에 지금 취득세 개정만 통과가 되고 대출 DSR만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PF 대출도 오늘 뉴스에 나왔었죠. 새마을금고에 40조 정도 더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해주겠다니까 확실히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하락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준 케이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피어스님 말씀이 일부 이렇게 좀 동의를 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출에 대한 취약점이 개인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위험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같은 경우에 진짜 부동산을 살 때는 우량 자산 내 돈을 가지고 샀지만 현재는 갭 투자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출의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세를 살고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 전세를 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만약에 따라서 올라간다던가 혹은 정말로 뭐 전세가율이 다시 한번 떨어진다든가 저는 금리라고 봐요. 예, 금리가 많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좀 차갑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도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지만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은 맞고요.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이제 올렸단 말이죠. 0.25 올리고 베이비 스텝. 그리고 아마 5.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2% 차이가 나요. 역대 이렇게 역대 최고죠. 2% 차이가 난 적은 없었고요. 근데도 웃기는 건 보세요.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달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환율 보시면 더 내려갔어요. 원 달러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